안녕하세요. 성동에 살아요. 배칠수입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콕 찍어 이분들만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취준생, 특히 공시족분들 오늘 주목해 주세요. 공무원에게 직접 듣는 공무원 합격 비법 기다리고 있고요. 또 효자, 효녀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요거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상의 소소한 도움이 되는 방송,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칠수입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죠?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왠지 하게 되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요. 자, 때마침 오늘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 오늘 이 내용 알차게 챙겨놨으니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시족들을 위한 성동구청 공무원들의 합격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이 방송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 빠뜨렸네요.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해자르님, AJ 와씨님, 또 보니비니님, 댄님 등등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도 배칠수의 구조대 기억하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방송 들으시면서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더 읽어드릴 분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슬기로운 성동생활 빠르게 출발해보죠.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고 전문직도 설 자리가 적어진다고 하고 이 취업이 참 빡빡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선망받는 직업이 있죠. 바로 공무원. 실은 여담입니다만 저도 공무원 시험을 봤었더랬어요. 그때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거 실화입니다. 1995년인가 6년이었는데 저는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바로 그 큰형님께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그 연수원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던 저 대신에 이제 차석이 한 명 이렇게 붙었겠죠. 그분 잘 다니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실화가 있어요. 그때부터도 사실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었었죠.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자, 오늘은 공무원이 되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신 분들 모셨거든요. 슬기로운 생활 취업 특집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야기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이분들 공무원입니다. 3개월 차 신입 직원과 30년이 넘은 과장님 이렇게 모셨는데 이게 두 분이 껄끄러웠을 것 같은데 어느 한 분은 두 분 서로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 지 3개월 조금 넘은 새내기 공무원 복지정책과 강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정희 과장님 네. 인사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3개월 차 30년 넘은 두 분이신데 자, 일단 반갑고요. 오늘 두 분이 해주실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2019년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39.4대 1이었어요. 그나마 전체 평균이 이렇고 9급 일반 행정직 전국 선발 같은 경우에는 114.1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바늘구멍 낙타 이게 더한 거죠. 두 분은 어떻게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요? 예, 저는요. 서울 올림픽 열기가 한창이던 1988년도에 입사했고요. 횟수로는 올해로 32년 차입니다. 잠깐만요. 88 올림픽 시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성인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나 그때 고2였는데? 그러셨어요? 네. 최소 저보다 2살은 넘게 많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0살 넘었다는 얘기, 50살? 나이까지 밝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합니다, 제가.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자, 우리 강도영 주무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작년 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배정받아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 입사할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 지금.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도영 주무관? 네, 저는 2년 반을 준비했고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까마득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수험생일 때는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도 온전히 즐기지를 못했죠. 그랬죠. 네, 움직임을 최소화했고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있다 보니 체력은 바닥이 나고 아픈 곳은 늘어만 뭐 갔습니다. 슬픈 음악 이런 거 하나 안 깔아주고 이럴 때, 야 이게 진짜. 당시 생각으로는 운동을 하면 경쟁자들은 내가 운동할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볼 텐데 하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두통도 잦았고 이게 오히려 역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1시간 정도 요가나 간단한 운동을 한다면 어깨 뭉침도 덜하고 훨씬 더 맑은 머리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이게 아주 소중한 경험담이에요, 사실. 뭐 이렇게 정말 그 전력 주체하다 보면 그쵸 탈이 나게 되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쨌거나 뭐 성공하신 분이 한 얘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아무리 내가 시험을 잘 봐도 하필 그때 다른 사람이 다 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영 씨, 네. 왜 이렇게 힘든 시험을 쳤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뭐 원래 하던 일은 뭐고 왜 이 도전하게 됐는가? 이 힘든 일을. 네, 제가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가장 두려웠고 저만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참 또렷하네요. 예, 이런 의지가 또 공부하는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마음 짠해 갖고 그냥 인턴이나 계약직이 불안해서 공무원 준비했다는 이 얘기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죠? 예. 뭐 한간에는 뭐 안정적인 것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지만 네. 이 얘기를 듣고는 그런 얘기 쉽게 못 하죠. 자, 과장님. 네. 아이고, 누님. 입이 안 떨어져. 워낙 어려 보이셔서 입이 안 떨어져 누님이란 말이. 과장님께서는 1988년도에 그 호돌이가 네. 이거 이거 굴리던 시절에 입사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 고2 때. 네. 그 시절에도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었습니까? 예, 제가 입사한 1988년도에는요.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 나름대로 구직난을 겪고 있던 터라 경쟁률이 제법 높았습니다. 순간 그때 몰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군 가점이 있었고요. 네. 여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남성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요. 네. 제가 입사할 당시에 여성들의 권리, 학업이나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저 역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성취도도 느낄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공무원은 그래도 여성들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기본급이 타 직종에 비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랬던 걸로 알아요. 예, 네. 그래도 그때는 돈보다는 사명과 명예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으로 내게도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공무원을 참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네, 아마도 댁에서도 참 잘했다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얘기도 지금 얘기지만 당시 공무원 시험은 지금하고 차이가 있었다면 그때는 어땠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 시험 과목은 고교 과목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과 비슷하죠. 국어, 국사, 영어, 수학, 사회, 국민윤리 6과목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도 봤으니까요. 예, 학력고사를 다시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했었던 맞아요. 생각이 납니다. 학원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렇죠. 맞죠. 시험 준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저 역시 힘들 때가 많았는데요.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니 지나고 보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보셨죠? 저렇게 30년 넘으신 과장님 말씀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네. 강주무관님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뭐 장수생, 공시낭인 이런 말까지 막 있더라고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런 말 들으면서 지냈었죠? 네. 낭인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얼마나 준비했어요? 우리 강주무관님은? 저도 2년 반 정도를 공부만 했는데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해서 빨리 붙어야겠다는 조급함이 가장 컸습니다. 예. 부모님께 용돈 드릴 나이에 오히려 용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과 제 상황이 비교돼서 독서실에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내 목에서 좀 슬픈 음악 좀
네, 고맙습니다. 예, 쭉 얘기하시죠. 그럴 때마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합격한 뒤 하고 싶은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고 그러다 보면 또 혼자 서글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노래 가사에 벅차올라서 또 눈물 나고 반복하느라 눈물 자국 없는 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구점 가서 색연필 한 자루 사고 그걸로 소소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합격하고 이제 맞이할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며 캐롤을 즐겨 듣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어서 한켠 마음이 편하네요. 저도 이게 얘기 들으면서 일단은 강도영 주무관은 이제 속된 말로 되신 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표정 하나를 봐도 뭐 행복하고 저도 옆에서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지금 하신 얘기 중에서 팁들이 많아요, 사실.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요. 특히나 합격 후 맞이할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면서 캐럴도 즐겨 들었다. 이 얘기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견뎌내거든요. 네. 자, 과장님. 네. 이 얘기 듣고 있노라니 참 아이고 응? 그래 그러면서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은데 네. 자, 당시 얘기로 한번 또 돌아가 보죠. 네.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 준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됐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그러세요? 저도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강 주무관 얘기 들으니까 저도 공무원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네. 조급함과 불안감 그리고 느꼈던 경험들이 네.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부모님께서 지원과 배려를 아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해야겠다는 부담감을 떨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직난이 있었고 성인이 되었으니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 일생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목표한 시기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제가 다 기쁜데요. 30여 년 전 일인데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저 강도영 주무관님. 네. 형식적인 준비 사항 말고 2년 반간 그 참 힘든 노하우 있지 않겠어요? 네. 오늘 하나 털고 가세요. 네. 네. 한국사를 예로 들자면 강의는 기본 강의를 일단 한번 수강하고 몇 달 뒤에 짧은 요약 강의를 배속으로 반복해서 들었어요. 잠들기 전에도 누워서 책 없이 휴대폰으로 요약 강의를 듣기도 했고요. 이런다고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은 조금 더 덜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강사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특정 부분은 여러 강사분들이 조금씩 다른 설명 방식을 듣고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기본 강의를 들을 때 한 번 보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면서 틀린 부분은 기본서를 발췌독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자주 틀린 부분 최소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래도 틀린 부분은 또 틀리더라고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휴대폰 밴드 어플을 활용해서 7개 정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의지도 약하고 아침잠이 많아서 기상 스터디나 과목별로 같은 문제집을 정해서 하루 정한 분량을 빈 종이에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 또 모의고사를 풀고 인증하는 스터디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힘이 되게끔. 네네. 학습 자체를 위한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계획 달성 스터디로 진행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증만 하는 거라서 시간도 크게 빼앗기지 않아서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완전 요즘 얘기고 저로서도 뭐 세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알아듣겠는데. 근데 지금 계속 그 배속으로 봤다는 얘기도 그렇고 실제로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이제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체육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 골프 레슨을 하는 친구 이제 프로 친구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거울을 보고 20만 번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허공에 그 벌판에 그냥 서 있어도 앞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배속이 됐건 뭐가 됐건 계속해서 어떤 학습이 되는 부분을 또 봐야 되는 페이지나 화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 떠오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학습법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 있잖아요. 네. 시행착오가 된 거죠. 네네.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본 강의 수강이나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준비 첫 해에 강의를 한 번 듣고 기본서를 복습하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너무 많이 틀려서 좌절감이 들었는데요. 그랬겠지. 네네. 난 아직 문제 풀 단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다시 혼자 기본서 읽기에 들어갔는데 이건 정말 합격생들도 입을 모아서 말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예. 어디가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서만 읽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집입니다. 네. 기본서를 한번 보고 바로 모의고사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집을 보면 어느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 반복풀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의 경우 사람마다 암기 방식이 달라서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공무원 영어 시험은 철자 암기가 아니잖아요. 밥 먹고 공부 장소로 이동해서 바로 앉으면 졸리기도 해서 저는 일단 독서실에 도착하면 바로 앉지 않고 서서 3일치 분량을 30분 정도 소설 읽듯이 읽고 앉아서 그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이 뭐 다 있네요. 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붓거나 졸릴 때도 종종 서서 암기 파트를 암기하거나 하는 식으로 서서 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서서. 네. 아유, 그냥 다 진짜 치열했네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공시생들이 사기당하는 일도 많다면서요? 혹시 주변에서 겪은 일들 또 얘기해 주시면 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아무래도 책이건 강의건 금전 부담이 크다 보니 조금 전략해 보고자 수험생들의 정보 공유 카페에서 종종 거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을 중고로 거래하다가 판매자가 잠적해서 사기당한 경우나 인터넷 강의를 여러 명이서 공유하다가 상대방이 비밀번호로 변경해버려서 사기 신고가 올라오는 경우 등 별일이네요. 네, 여러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작용하는데요. 상황이 허용된다면 웬만하면 불법적이고 위험한 거래는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또 꿀팁이었습니다. 자, 이정희 과장님. 네. 이런 후배들 얘기 또 듣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새내기들 보는 선배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강도영 주무관 이야기 들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시험난 등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시험이라는 힘든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그래서 더욱 대견한 마음이 들고요. 같은 공무원 가족이 된 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다 진짜. 그런데요, 많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요. 한편으로는 시작하는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직급만 높아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왜 공직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진짜 어떤 사람,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래야지만 이 다음에 직장에 대한 회의나 불평 없이 스스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녹록하지는 않겠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잘 겪어냈으니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 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글, 우리 담당 작가, 좀 글 좀 쓰는 거 좀 배우고 저런 식으로 써야 돼요, 글을. 이게 제가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작가한테 배우라고 한 거 좀 써. 너무 문구를 잘 써오셔서. 작가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었고요. 예. 자, 과장님께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처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 어울려야 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죠. 선배도 계시고 지금 막 들어온 네. 후배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네. 일단은 후배들이 잘해야 되니까 네. 회사 내에서 예. 사무실 내에서 선배에게 사랑받는 법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나을걸요. 네. 우리한테 어떻게 좀 해줘봐 이뻐할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렇죠. 노하우니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너무 경직되지 말고 잘 웃는 모습을 가졌으면 해요. 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거절하는 선배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런 들어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배우려는 후배가 예쁘다고. 네.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을까. 저분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지레 겁먹지 말고요. 먼저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오면은요. 선배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 역시 어떻게 하면 후배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도 직급도 모두 다르지만 어떨 때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로서는 엄격하되
사람으로서는 격이 없는 편안한 동료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노력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한 선배님들께서도 기꺼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딸이 딸이 이제 고2예요. 네. 아들은 이제 좀 어리고 그런데 그 딸한테 제가 항상 이제 학교를 태워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앞으로는 착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시절이 온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부서 내에서 일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너희 세대들까지는 너희 세대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진 분들은 네. 착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네. 남아 있어. 네. 그리고 인간 본연의 저 깊은 곳에는 정직하고 착한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착한 게 무기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후배도 중요하지만 예. 정말 순수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후배들을 아마 선배들은 저 그리움을 끄집어내서 예뻐해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드려보고요. 네.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자, 도영 측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인데 이 부서 생활을 이제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선배에 관련된 미담 같은 거 얘기하면 네. 좋아요. 네. 네, 저는 현재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 통장 업무와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감이 막중한 업무를 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잦은 질문에 팀원분들을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긴급복지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뿌듯했던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 따님이 우시면서 긴급의료비를 상담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셨는데요. 800만 원에 육박하는 병원비라 긴급지원 한도를 초과하였는데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환자분의 부담을 꽤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따님께서는 며칠 뒤에 직접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씀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동구청의 미래가 밝아요. 네. 3개월 근무한 주무관이 이 정도의 탄탄함을 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목 제가 꼭 짚어드릴게요. 네. 잦은 질문에 팀원분들 귀찮게 해드린 것 같다. 이 대목. 잦은 질문이 강동 주무관을 이렇게 잘하게 만들었다. 선배의 공으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자, 인생은 진짜 마라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뭐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이 실감이 나는 말이거든요. 합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이 하여튼 이 레이스를 멋지게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먼저 우리 강동 주무관님, 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머니께서는 못난 저 때문에 매일같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다니셨습니다. 합격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절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고 계셨는데요. 9시 땡 하자마자 합격자 명단에 제 번호를 확인하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고생했다며 엉엉 우셨습니다. 네, 다시는 안 가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고마워요 아빠 엄마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예, 아유 또 박수. 오늘 박수가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자, 이정희 과장님, 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고의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네. 준비를 해서 들어왔지만은 막상 또 선배들을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게 후배라는 자체의 그 어떤 그 존재 태생적인 한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신입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신입 직원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짧으니까 부족해 보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 가능성만큼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발전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지런함과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은 이 길을 앞서간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가족으로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또 성동구청에 이제 오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이 글쎄요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공시생들에게 순간 훅 올라오는 어떤 그런 힘이 됐으면 네. 그런 바람이 들어요. 예. 왠지 그렇게 작용할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정말 전국의 모든 취준생들에게 그 목표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응원한다는 마음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오늘 귀중한 경험 나눠주신 입사 3개월 차
복지 정책과 새내기 강도영 주무관 그리고 베테랑 선배 88년에 입사하신 88년에 이미 성인 네. 기획예산과 이정희 과장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동구청 정책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면 가을인가 싶었는데 벌써 초겨울이야. 나날이 바람이 차가워지네요. 이럴 때 핫한 이야기 좀 필요하죠. 2019 FW 이슈 알아봅니다. 민원의 기술 6화 성동구에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의 모든 것 도움 말씀 위해서 성동구청의 재간둥이 PD 성동구청의 선을 넘는 남자 공보 담당관 방송미디어팀 윤영호 PD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부터 선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공보 담당관의 윤영호 PD입니다. 예, 저를 많이 넘어요. 네, 예. 많이 넘었습니다. 예, 고맙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아주 화제였어요. 아, 예. 예, 관내에서도 다들 윤 PD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다. 나대더라 뭐 이런 평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첫 방송 이후에 어떻게 주변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땠어요? 이 똑같다는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비슷해. 진짜 네, 비슷해. 그래서 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음.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좀 제가 유튜브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네네. 이 윤PD 양하나 간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주변 분들이 네가 진짜 연예인 된 거 같냐라고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 때려치우고 이제 연예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기도 하고 네. 했긴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자, 오늘 주제가 부모님과 관련된 이슈예요. 팟빵에서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직딩인데요. 챙겨드릴 만한 정보 좀 없을까요? 이렇게 남겼어요. 네. 일단 윤 PD 어때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일을 하면서부터 저는 올라왔고 부모님 밀양에 계신데 미련해. 저는 일단 뭐 효도 삼아 저는 따로 드릴 게 없어가지고 매일 한 통씩 전화 꼬박꼬박 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성동구에 한번 모시고 싶을 정도로 성동구의 정책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성동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야 진짜 여기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죠. 자식으로서 모시고 싶을 수 네. 있죠. 자, 윤 PD가 오늘 그래서 깨알 정보들 좀 갖고 왔다고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효사랑 건강주치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대 돌봄 SOS 센터 요 내용 가지고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세 가지 제목만 들어도 뭔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한편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 아무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효사랑 건강주치의 이게 뭡니까? 어떤 분들 대상이죠? 효사랑 건강주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이 성동구 보건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동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네. 성동구 보건소 질병예방과에는 이제 주치의사 2명 그리고 방문 간호사 17분이 계신데요. 부모님 연세가 75세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가 배정이 돼 있고 네. 간호사까지 팀으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한데 그렇다면 어떤 관리를 해주실까요? 따로 뭐 주치의가 센터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주치의랑 간호사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원스톱 5 케어, 건강 측정, 질환 관리, 우울 제로, 치매 안심, 의료 복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문 센터하고 연계도 하고 뭐 긴급 의료비 지원과 그 통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간의 보건 어떤 복지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런 움직이는 역할. 그렇습니다. 좀 대단합니다. 성동구가 또 사상 최초 뭐 국내 최초 뭐 이것도 뭐 이런 뭐 거의 뭐 최초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최초급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건강 관리도 해주고 복지 정보도 연결을 해주고 이건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선진국 스멜. 어디서 참고한 게 있죠? 뭐 저쪽에 뭐 북유럽이라든지 뭐 따왔죠.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다시피 성동구도 역시 제일 선진적으로 그런 거를 한번 따와서 선진구니까. 선진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이런 사례들을 주로 봤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이 75세 이상 어르신은 1년에 2회 가정 방문해서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고요. 98년에 이미.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이 골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Getting Old the Healthy Way.
라고 하는 이 골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좋은 것들은 글쎄 뭐 물론 재원이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빨리빨리 가져와야죠. 네. 그 약자를 돌봐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인 생활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이 해왔다면은 뭐 이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것도 다가왔고 사회가 함께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지원을 하다가 내가 늙었을 때 그 지원을 또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노후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일단 잘 알았고요. 다음은 생활민원기동대 순서인데 이것도 왠지 기동대 하니까 찾아가는 것 같은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찾아가는 게 맞고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예. 그리고 저소득층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분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게 이제 일반 독거 어르신들이나 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원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좀 약간 또 그런 민감한 부분이 네, 있겠네요. 민감한 부분이 예, 조금 예.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민원기동대는 그럼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건강관리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해줍니까? 건강관리는 아까 아시다시피 이 효사랑 주치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거 어르신들이 혼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건강관리를 제외하고 생활에 소소하게 이렇게 불편하신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형광등 하나 고장이 났는데 이거를 고치기에는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못 펴. 이웃에 조금 부탁을 하려니 조금 불편해. 그렇죠. 그냥 살자라고 하고 점점 밑으로 들어가시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되죠. 많거든요. 예.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럴 때 이렇게 생활민원기동대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튼튼하게 빠릿빠릿 일 잘하는 손주들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생활민원기동대를 불러주시면 출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형광등지 다 갈고 구청에 딱 가면서 15,000원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죠. 그러려면 김씨 아씨 부르지 차라리 2만 원 주고. 아니죠. 그런 거 생각했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요. 이 그렇습니다. 사업의 포인트가 바로 이 재료비가 한 1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면 이제 무상 수리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저 혼자 있지만 또 이 대목에 박수. 10만 원 미만이면은 구의 재원으로 해준다는 거죠, 재정으로. 그렇지. 네. 뭐 전등기구, 음. 전기 배선 점검, 세면대 및 싱크대 배수, 못 받기 등등등등 이 생활 불편 사항을 이제 직접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만 원 안에서는 이제 무상 수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저같이 제가 좀 약간 삐딱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이분들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음. 모든 이런 제외 사항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제사항 어떤 게 있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드리진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해드리진 않고요. 예. 생활용품 신규 설치라든지 가전제품 수리, 뭐 이 광범위하게 뭐 집안 리모델링을 뭐 좀 해달라, 고쳐줘, 막 이렇게 여기 좀 바꿔줘. 뭐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가 정중하게 물품을 구매하신 AS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자, 생활민원기동대 이게 참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요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왠지 이게 감이 오긴 오는데 구청이에요, 주민센터에 어디 확실하게? 이제 성동구청 그 직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 팍팍 오잖아요. 네, 이제는. 느낌 확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민센터, 각동 주민센터에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가서 생활민원기동대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동구 복지정책과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2286에 6000번, 2286에 6000. 2286에 6000.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은 자세하게 내용을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주위에 성동구 사시는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생활 속에 자잘한 불편함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뭐 직접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만 매번 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 참에 생활민원기동대를 한번 불러봐라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서비스 알아볼 텐데 이게 기억이 잠깐만 SOS 센터 맞죠?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돌봄 SOS 센터입니다. 돌봄 SOS 센터. 그렇죠. 살다 보면 이제 누구나 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SOS를 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도 요거에 대해서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바로 돌봄 SOS 센터입니다. 이 핵심 내용은 72시간 내에 돌봄 매니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각 동별로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간호 공무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SOS 센터에서 출동합니다. 아, 동 단위로다가. 맞습니다. 참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정말 많네요. 사실 근데 SOS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고로 뭐 크게 다쳐서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황부터 허리가 안 좋아갖고 큰 물건은 내가 도저히 옮길 수 없어. 네. 뭐 이런 등등 경중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각각 다양하게 있을 텐데 다 찾아와줘요. 어떤 상황 거기에 다 와줍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청만 하시면은 돌봄이 필요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무조건 돌봄 매니저가 찾아갑니다. 아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일단 이분들의 상황별로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요. 질병이나 사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일시 재가 서비스를 연간 최대 60시간까지 지원해 드리고 또는 이제 최대한 14일 한도 정도로 요양원이나 데이케이 시설에 입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어르신이 이제 크게 다치시거나 하면 자식들이나 누가 휴가 같은 것까지 내고 달려오고 하겠지만 그 기간까지 또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힘들죠. 그 시간을 이제 다 메꿔줄 수 있네요. 구해서. 맞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럼 다른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장기 요양이나 방문 간호처럼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돌봄 매니저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일상 편의 서비스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 그리고 생활 공간을 관리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활기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되는데 수급자와 이제 차상위 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비용은 어느 정도는 비용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 와중에도. 네, 예. 그럼 아, 100%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요 돌봄 SOS 센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각동 주민센터의 돌봄 매니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던가 네. 그리고 우리 구 안에 있는 돌봄 지원팀이 있습니다. 네. 2286-6736번으로 전화하셔서 돌봄 SOS 센터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286에 6736. 2286에 6736. 네. 자, 2019 FW 이슈 부모님 댁에 성동구 놔드려야겠어요.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라는 제목으로 효사랑 건강주치의 생활민원기동대 돌봄 SOS 센터 등등 이제 알아봤는데 야, 이게 듣다 보니까 참 너무 제가 성동구 관련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뭐 이렇게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진짜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오늘 얘기는 특히나 더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부모님 댁에 성동구 놔드리는 게 아니고 성동구에 부모님을 매셔드려야겠다. 그게 이런 제일 생각을 좋죠. 네.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각 지자체별로 많은 서비스가 있을 텐데 이 기회에 여러분이 계신 곳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받는 게 어떤 권리를 찾는 거죠.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윤 PD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이게 끝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항상 이게 끝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혹시나 또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주신과 동시에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 네. 없을지도 뭐 없을 예. 가능성이 많은데 팬들에게 한 말씀. 예. 그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분들 그냥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 주시고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 사실 이게 전달해 드리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알고 가니까 네네. 정말 좋은 방송인 것 같은데 이 들으시는 분들이 더욱 뭐 송동구에 사시는 분들이든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더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예, 그럼요.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용을 하셔서 좀 더 편한 생활 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그런 게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도 많고 네. 그리고 다 좋으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데에는 저희 이런 방송들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죠. 널리 알려주셔서 모두가 알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언제고 옵니다. 잘 그렇습니다. 활용하게 되면 좋겠죠. 우리가 보람이 있겠죠. 네. 자, 지금까지 성동구청 공보담당관 방송미디어팀 윤영호 PD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네요. 예, 저는 슬슬 월동 준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스노우 체인 같은 거 꺼내둬야 되고요. 그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가습기도 뭐 새로 사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그리고 공무원 취업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사실 취준생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래요. 참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계절인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어떤 정책 가습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훈훈한 성동구가 그런 정책 가습기가 되어서 성동구를 좀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대할게요. 근데 스튜디오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스튜디오 이거 너무 건조해. 윤 PD가 이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 이거. 예, 저기요 구청장님, 사원 복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깜짝이야. 배칠수 씨, 우리 구청장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엔 소고기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장님 소고기 사주세요.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오늘도 참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함께 꾸며봤네요. 전해드린 정보가 유용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즘 악플보다 무서운 게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든지 좋습니다. 청취 소감도 좋고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속하게 저희 팟캐스트 팀이 출동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격주 월요일에 격주 있는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